통일 전에 신라와 맞붙었던 가장 강력한 국가는 고구려잖아요. 안 유명하고 업적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업적은 잘 모르겠는데 엄청 유명한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유명하면 사실 바라보는 시각이 참 달라져요. 연개소문이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영웅 중에 영웅이었어요. 그냥 뭐 연개소문하면 정말 잘 싸우고 뭐 고구려를 수호하고 막 이런 느낌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포악하고 고구려를 분열시켜서 멸망하게 만든 원흉이고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왔거든요. 어떤 인물이었어요? 아마 연개소문에 대한 영웅시하는 풍조는 당나라와의 전쟁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 같은데, 저희가 어릴 때 배웠던 이제 고대사의 중요한 하나의 맥락은 삼국시대 고대에 외세와 더불어서 맞서 싸운 자조성을 지킨 전투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교과서의 내용과 뭐 설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수와 당과 싸운 전쟁은 고대사를 기억하면서도 가장 기념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투거든요. 그거를 주도하고 끌었던 사람이 연개소문이니까 당시 이제 보장왕은 힘이 없었고, 아마 그래서 연개소문을 굉장히 추앙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이제 어떤 거품이 좀 꺼지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보자.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이 죽는 게 665년인데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거든요. 고구려가 거의 700년 가까이 버티다가 결국 이 시점에 와서 멸망하게 된 거는 당나라와의 전쟁 때문인데, 당과의 그 전쟁 그리고 또 신라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런 외교적인 고립과 대외적인 불리함을 자초한 것이 누구였느냐라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연개소문의 어떤 강경책이 큰 화를 불러오지 않았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처음에 자기 아버지로부터 지위, 자기 아버지가 동부대인이자 대대로라고 하는 그 가장 최상위 지위에 있는 최고위 귀족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서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이 지위를 물려받게 됐을 때 주변에서 반대했다는 거예요. 너무 포악하고 성질이 굉장히 급하고 대외적인 평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정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동부대인의 지위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서 그쳤으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을 결국에는 귀족들이 당시 영유한과 모의해서 변경의 산성을 쌓는 쪽으로, 변경 쪽으로 아마 내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반발을 해서 그랬는지 자기 밑에 관할하에 있는 그 동부대인 이하의 군대들 다 모아서 귀족들을 다 이제 초청을 한 다음에 멸병식을 한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귀족들이랑 왕을 다 죽이거든요. 네, 귀족들 거의 100여 명 가까이 죽이고 아마 최고위급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영유한까지 죽여서 뭐 기록에 따르면 토막을 내서 도랑에 버렸다라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보장왕이 즉위하게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성정, 그러니까 쿠데타로 일단 집권을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면은 다 정권을 장악한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면서 자기 권력을 장악하면은 사실은 이게 남긴 어떤 후유증과 고구려가 그 뒤에 여러 귀족 세력들과의 어떤 단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해하게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정치적 불리함을 자초한 거죠. 자초하고 나서 결국 이 사람이 죽게 됐을 때, 죽고 난 이후에 고구려가 당과의 전쟁 과정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만들어내지 않았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렇죠. 뭐 아무리 정적이라고 해도 모든 그 사람들의 제일 위만 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또 사람들의 복수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연개소문파와 국내성파와 뭐 이 얘기가 있잖아요. 약간 외곽 지역의 기만민족 출신의 사람들 그리고 한반도 출신의 농경민족 출신들 사람들끼리의 어떤 대결이 있다. 연개소문은 그 기만민족의 어떤 대표다. 이런 양쪽의 힘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다가 연개소문이 콱 찍어 누른 다음에 고구려가 무너진다. 뭐 이런 이야기. 사실은 현재 기록상 남아있는 거에 의하면은 고구려 내에서 정확하게 어떤 부류의 분파가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아요. 일본석에 의하면 추군과 세군이 있다. 거칠 추자, 이세하달 때 세자. 추군과 세군이 서로 충돌한 적이 있다라는 정도만 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뭐 실제로 지역을 어디에 근거를 했고 어떤 부류의 부족에 근거를 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아요. 다만 이제 추정컨대 옛날 수도였던 길림성 지안시 지역의 국내성 지역에 수도에 있던 사람들과 평양 지역에 있던 신진 귀족들 간에 어떤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막연히 추정하는 정도란 말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안시성의 장수 있죠. 안시성 성주. 그 사람이 결국 이제 당태종의 군대를 결정적으로 막아선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연개소문이랑 충돌했었어요. 충돌해서 연개소문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성을 이제 협박하니까 결국은 이제 굴복시키지 못해서 그럼 너는 안시성만 열심히 지켜라. 그리고 서로 간에 타협하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물러나자라고 서로 떨어져 나간 적이 있는데, 이게 당나라 내에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야, 저 안시성 성주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게 연개소문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자기한테 굴복하라고 했는데 끝끝내 굴복하지 않았다. 저 성주를 우리가 이기는 거 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당태종왕이나 신라들이랑 논의한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히 조사를 많이 했던 거죠. 사실 단편적인 사실만 봐도 각 지역에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여러 고구려 장수들을 완전히 굴복을 못 시킨 거예요. 못 시키고 적당히 타협하는 선에서 지금 당나라와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안에서
해서 여러 가지 파열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시스템상의 붕괴를 만들어낸 게 연개소문이다. 그런 면에서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약간 좀 연개소문은 졌으니까는 이렇게 비판받는 게 아닐까. 통일 신라가 아니라 통일 고구려였다면 그랬으면은 평가가 지금 달라질 수도 거의 있겠죠. 근데 665년에 연개소문이 사망을 하고 3년 만에 멸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리더가 죽고 나서 나라가 멸망하는 경우 상당히 많았겠죠. 많죠. 대부분 아닙니까? 강력한 군주정 국가들은 뛰어난 군주가 사망하고 나면은 정치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많죠. 왜냐면은 그 정치체 자체가 군주의 카리스마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네. 대표적인 사례 아시리아. 아시리아. 예, 그 아시리아 같은 경우 이제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기원전 668년부터 한 630년 정도까지 살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최후의 위대한 군주라고도 불리는데 이 사람한테 아시리아가 전체 근동을 다 통일합니다. 이를테면은 엘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제 이란 지역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계속 메소포타미아를 괴롭히던 지역인데 이 엘람을 647년에 기원전 정복을 하고 그리고 이 아슈르바니팔 때 이집트도 정복해요. 613년에. 그래서 근동 전체를 다 통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슈르바니팔은 예컨대 뭐 이제 도서관, 그 아시리아 왕립 도서관을 세운 인물로도 유명한데 이 도서관을 세웠기 때문에 오늘날의 메소포타미아 쪽, 그 아시리아 쪽의 점토판들이 3만 점 이상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어떤 기록들을 보면은 야, 나는 문자를 읽을 줄 알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왕들은 문자를 알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다 서기관 계층들이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근데 나는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과거에 훨씬 더 오래전에 있었던 비문들도 나는 읽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을 합니다. 이런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엄청난 거대했었던 제국이 네. 20년 만에 멸망해요. 멸망하는데. 확실히 리더십이 무너진 국가는 오래가지 못하는 네.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강력한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소개하고 싶은 인물이 이집트 신왕국 18왕조 시대의 하셉슈트라고 하는 그 여성 파라오거든요. 이 하셉슈트는 여성 파라오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왕권이 불안정했어요. 제도적으로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나중에 후대 파라오들이 잘 써먹어요. 그래서 이집트 신왕국이 하셉슈트 이후에도 한 400년 정도 안정적으로 지속이 됩니다. 카리스마적인 제왕의 통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제도로서 어떻게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신성한 왕권의 개념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권 자체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누가 왕인 건 중요하지 않아. 그렇죠. 왕이면 무조건. 예. 그러니까 관료 시스템이 딱 갖춰지게 되고 왕이 뭐 좀 바보 같더라도 유지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조선 시대가 저는 또 대단하고 생각하는 게 조선은 왕이 좀 부족해도 그 시스템 차원에서 지속이 되잖아요. 대체로 보니 모든 단명하는 나라의 공통점 후계자가 없다는 거예요. 알렉산드로스도 아버지가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자기 죽고 난 다음에 야 얘들끼리 싸우다가 결정해. 그렇죠. 그게 아주 안 좋은 게 본인 딴에는 쿨하게 제일 센 놈이 이겨라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부터 왕제는 아닌 거예요. 무너지는. 이제 그다음 똑같은 게 훈도 그래요. 훈 제국도 아틸라가 갑자기 죽지 않습니까? 454년도에. 그러자 이 사람 뒤에 아들들이 싸우다가 15년쯤 뒤에 망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이게 유목민족들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기는 놈 우리 편인데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자기들끼리 이야기고 정착 국가와 대립할 때는 확실한 후계자가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본다면은 연개소문의 가장 큰 패착은 확실한 후계구도가 없었던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보면은 시스템이 아예 없거나 초원 국가 같은 경우에 혹은 이제 시스템이 기존에 있었는데 그걸 무너뜨리고 군사적인 능력과 카리스마로 집권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군사 활동을 합니다. 정복 활동을 하고 주변과의 계속된 어떤 갈등 관계를 만들어요. 연개소문 같은 경우 대표적이거든요. 이 사람이 신라하고도 계속 전쟁을 했어요. 신라 쪽을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하니까 당나라 쪽에서는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당 동맹이 맺어진 뒤거든요. 상미연장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타일 넣어요. 그때 연개소문이 이미 신라 원정 나가서 성 두 개를 신나게 격파하고 돌아온 뒤였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니네 둘이 신라 좀 공항 괴롭혀라. 자꾸 그러면 니네 쳐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그때 연개소문이 계속해서 야 수나라 때 신라가 우리 땅 뺏어가고 우리도 원한이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 변명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연개소문이 전쟁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내부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정권을 뺏은 다음에 주변과의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해야만 했고 그렇게 정복 활동을 통해서 긴장 관계를 통해서만 자기 정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 당나라를 자기 살아있을 땐 잘 막아냈죠. 막아내고 당군을 크게 격파한 적도 있었지만은 결국 이게 자기들 아들 때에 가서 결국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큰 능력이나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 결정적으로 이제 꺾이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후계 구도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후계자가 그 아버지의 능력을 이을 만큼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냐? 그 장담할 수가 없죠. 고려 말에도 무인 정권 보면은 최후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집권 능력과 이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급격하게 흔들리거든요. 몽골과의 전쟁 과정에서 그거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형적으로 연개소문 딱 이게 유라시아 유목제국의 정복군주와 똑같아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티무르도 본인이 70살 훨씬 넘었는데 아들들 말 안 듣는다고 손주 끌고 가서 마지막까지 준비하다 죽거든요. 전쟁 자체가
통치 행위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그쵸. 들더라고요. 내부에 혼란이 있을 때 외부로 시선을 돌려서 전쟁을 그렇죠. 일으키는 이런 일은 현대에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언제 한번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주변으로 해서 제국들이 계속 헤어졌다 없어졌다가 하는 과정들 있잖아요. 이거 한번 정리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함무라비까지 이어지는 이 근데 이야기 머리 빠집니다. 근데 진짜로 여기는 혼란스러워요. 네. 메소포타미아는 끊임없이 바뀌어요. 근데 맞아요. 엄청나게 큰 제국들이 생겼다 살았다. 생겼다 금방 살았다. 망가지죠. 네. 예. 그래도 뭐 메소포타미아가 이집트만 하겠습니까? 저는 이집트 31왕조다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나라가 바뀌면은 기억이나 하지. 그냥 이집트 18왕도 22왕조 차이 예. 분석하세요. 누가 맞아요. 합니까 그거를? 도대체 도대체 차이가 뭐야? 맞아요. 아, 오늘 뭐 이야기가 어른들의 이야기로 갔다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 중에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이야기로 갔다가 참 다양하게 재미있게 여행을 다녀온 것 같습니다.